데시안 감독이 을 은바페한테 준 거고, 그게 월드컵 무대에서 항상 효과를 본 거죠. 자, 최근에 파리가 챔스를 또 먹으면서 2년 연속 우승했죠. 레알은 2년 연속 무관이죠. 그래서 은바페가 범인이었다, 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은바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파리에서나 레알에서나 득점 해준 게 얼만데. 근데 팀 성적이 항상 아쉬워요. 챔스를 한 번도 못 먹었어.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은바페가 월드컵에서는 항상 팀 성적을 챙겼습니다. 2018년엔 우승, 2022년엔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두 번의 월드컵 당시에 파리는 또 챔스 16강 탈락, 16강 탈락,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은바페가 왜 유독 월드컵에서 팀 성적을 잘 캐리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깔쌈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요즘 레스킬이 왜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은바페는 월드컵에서 진짜 강할까?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일단 월드컵 통산 12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역대 5위 기록이에요. 4골만 더 넣으면 역대 1위 기록이랑 동률입니다. 자, 그리고 은바페는 월드컵 경기당 0.86골을 넣었습니다. 완전 옛날 선수들 제외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클로제, 호나우두, 메시 요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은바페가 1등이에요. 자, 그리고 은바페가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끝냈을 때가 23세 11개월 때였거든요. 근데 동나이 때 클로제는 이제 막 월드컵 골을 넣기 시작할 때였고, 호나우두는 월드컵 1분도 못 뛰었을 때였고, 메시는 월드컵 한 골 넣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은바페가 어린 나이에 월드컵에서 말도 안 되는 업적들을 쌓았다. 자, 그러면 왜 강한지 알아봐야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레스트 어택. 자, 은바페가 월드컵에서 유독 잘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데샹 감독이 은바페한테 레스트 어택 역할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레스트 어택이 뭐냐? 요즘 많이 쓰이는 레스트 디펜스의 반대 개념이죠. 레스트 디펜스가 뭐예요?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뺏겨서 역습 당할 걸 대비해가지고 수비 구조를 미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스트 어택은 뭐야? 우리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공을 뺏어서 역습 나갈 거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공격 구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은바페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은바페는 동료들이 수비할 때 수비를 안 해요.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볼을 뺏어서 갖다 주면 미친 스피드로 역습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 골대랑 가까워요. 금방 가요. 그리고 넓게 벌려서 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을 받을 때 전방을 바라보면서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어요. 만약에 중앙 쪽에서 이렇게 받으러 내려오면 상대 센터백이 묻는다고, 그러면 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바페는 넓게 벌려서 받는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볼을 받는 순간 은바페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 나옵니다. 넓은 공간에서 가속, 그리고 감속, 1대1 돌파, 그리고 마무리 슈팅, 가마 찰지 꺾어 찰지 아무도 모르잖아. 은바페 어머님도 몰라요. 자, 데시안 감독이 은바페한테 이 레스트 어택 역할을 맡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뭔 얘기예요? 레알에서 은바페가 수비 가담을 덜 하기 때문에 팀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시앙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데시앙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은바페가 경기마다 11km를 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근데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은바페라는 선수 자체가 박스 왔다 갔다 하는 지구력보다 순간 폭발적인 질주, 그거에 타고난 신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비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선수가 가진 본능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밸런스예요. 레알에서도 은바페만 수비 안 시키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레알은 또 비니시우스라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프랑스의 전술이 기본적으로 점유율에 막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수비부터 탄탄하게 하고 볼 잡으면 빠르게 역습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은바페가 레스트 어택 위치에 있다가 역습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은바페가 결정권을 가진 주인공. 자, 은바페가 월드컵에서 유독 강한 이유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은바페가 결정권을 가진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은바페가 소속팀에선 항상 원톱 주연은 아니었어요. 공격수 원톱 말고 한 명의 주인공. 2018 월드컵 할 때 은바페는 파리에서 네이마르, 카바니랑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은바페가 메시, 네이마르 옆에서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도 은바페가 자기 맘대로 100%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형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데시안 감독은 월드컵에서 은바페를 그냥 원톱 주연으로 내세워요. 그리고 은바페 주변을 지루, 그리즈만, 라비오, 테오, 또 2018년엔 캉테, 파바르 요런 선수들로 채워요. 요 선수들이 어때요? 성실하고 많이 뛰고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은바페를 싹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플레이에 대한 결정권을 은바페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은바페가 왼쪽 측면에 가서 나 드리블 돌파하고 싶어, 그럼 가는 거야. 아니야, 나 지금 드리블할 기분 아니야, 나 하프 스페이스에 껴서 한 명 제끼고 오른발로 때릴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슈팅할 기분 아니야,
나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서 크로스 오는 거 돌려놓을래?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야. 음바페가 결정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잡아줘. 또 음바페가 공을 가지고 어디로 드리블하느냐에 따라서 오버랩을 돌든지 언더랩을 돌든지 맞춰주고요. 그리고 음바페가 이렇게 결정권을 갖는 게 상대팀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음바페는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해야 상대한테 가장 위협적이다 라는 걸 알거든요. 그걸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시안 감독이 그 권력을 음바페한테 준 거고, 그게 월드컵 무대에서 항상 효과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음바페는 지금 레알에서 비니시우스와 그 결정권을 한 5대5 그 정도로 나눠 갖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레알 경기 보면서 관찰했던 게 음바페가 자기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빠졌어. 그럼 프랑스 대표팀 같은 경우면 여기 있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든가 비켜줄 텐데 비니시우스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음바페도 나 9번이지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렇게 동선 정리가 안 되면 순간적으로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한번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한 팀의 결정권은 한 명이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지단도 레알에서보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더 잘했단 말이죠. 왜냐면 대표팀에서 결정권을 100%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단의 영향력도 극대화, 팀 성적도 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월드컵에서의 프랑스가 강한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음바페를 받쳐주는 조연들의 성격이 좋아요. 인간적인 성격 말고 선수로서의 프로필이 헌신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그거는 데시안 감독이 100% 고려한 거예요. 자,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음바페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은 나름대로 스타거든요. 자기 에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음바페를 받쳐주는 조연 역할에 약간 더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프랑스는 조금 더 기꺼이 음바페를 받쳐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프 스페이스의 신비. 자, 프랑스 대표팀에서 음바페는 요 하프 스페이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 공간이 참 신비해요. 여기서 측면으로 벌려 나갈 수도 있고 골대 쪽으로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측면에 가 있거나 미리 중앙에 박혀 있는 것보다 요 애매한 지점에 있다가 상황을 봐서 요로 갈지 절로 갈지 선택하는 게 상대 입장에선 막기가 훨씬 힘듭니다. 게다가 매번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이건 대혼란이야. 근데 음바페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일련의 플레이들이 너무나 위협적이죠. 그러면 본인 골도 챙기고 어시도 챙기고 팀도 위로 올라간다. 지루와 그리즈만. 자, 음바페가 유독 월드컵에서 잘하는 이유는 지루와 그리즈만 덕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조루 타겟맨이죠. 롱볼 오면 헤더로 다 연결해줘. 그리고 크로스 올라오면 박스 안에서 헤더 골 넣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루를 상대 센터백 2명이 확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음바페가 좋아하는 왼쪽 측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그쪽 공간이 넓어지면 음바페가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잘해. 그런데 파리에선 네이마르가, 레알에선 비니시우스가 그 공간을 좀 같이 나눠 쓰죠. 그러면 음바페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는 포스트 플레이뿐만 아니라 발밑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바페한테 공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음바페가 마법을 부릴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리즈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널 서드에서 볼 차는 거 보면 볼이 오잖아요. 그럼 공격수한테 똑 돌려놓고 다시 받고 또 주고 다시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리블을 안 하면서도 다 제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려놓고 다시 받고 그런 플레이를 본질적으로 파헤쳐 보면 이게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에 융화될 수 있게 다 같이 아우르는 능력이에요. 그리즈만은 주변의 모든 선수들이 잘하게끔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리즈만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음바페가 수비를 덜 해도 되고 더 좋은 상황에서 볼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마무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엔 지루 그리즈만이 없습니다. 국가대표 은퇴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래도 우승 후보긴 해요. 재능이 워낙 넘치니까. 근데 데시안 감독은 누구 뽑아야 될지 머리가 참 아프겠어요. 자, 근데 그런 머리 아픈 고민은 월드컵 나가는 감독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웰컴 투 렉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웰컴 투 렉섬이 뭐냐고요? 렉섬이 웨일즈에 있는 축구팀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클럽이에요. 이 팀이 오랫동안 하브리그에 있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데드풀의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랑 또 다른 할리우드 스타 롭 맥킬헤니가 갑자기 32억 원을 주고 이 클럽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5부에서 4부, 그 다음에 3부로 또 2부로. 그래서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승격을 했어요. 영화 같은 스토리를 쓴 거죠. 덕분에 구단 가치가 100배 뛰어서 2,300억 원이 됐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디즈니 플러스의 웰컴 투 렉섬 다큐에 다 담겨 있어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시즌 5가 나왔습니다. 시즌 5가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팀이 2부에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더 수준 높은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승격을 이끌었던
주역 선수들을 또 내보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구단 운영진과 감독이 월드컵 나가는 감독만큼 고심하는 거예요.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냉혹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두 할리우드 스타가 구단주로서 현실 FM을 하거든요. 진짜 재밌어 보여. 보다 보면 구단주가 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독과 선수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밀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지고, 내가 만든 리얼 FC도 나중에 저렇게 해가지고 프로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영국 축구 팬들의 그 찐한 축구 사랑도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상상 이상이야. 팀이 곧 자신이더라고요. 보다 보면 나도 덩달아 축구가 더 좋아져. 자, 과연 렉섬이 레스터 시티 같은 동화 같은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축구의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셔서 디즈니 플러스의 웰컴 투 렉섬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득점왕은 젊다. 자, 은바페가 월드컵에서 유독 강한 이유 중 하나로 어린 나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 얘기냐? 제가 20세기 이후에 월드컵 득점왕들의 나이들을 쭉 보니까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이후 월드컵 득점왕의 평균 나이,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의 평균 나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의 평균 나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월드컵 득점왕이 제일 어려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월드컵은 단기전이잖아요. 결승까지 가더라도 7경기란 말이에요. 요번에 8경기 하겠지만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치러지고, 또 한 경기 한 경기가 떨어지면 끝이니까 모든 걸 쏟아붓잖아.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나이 많은 선수들은 100% 회복이 될까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의 회복력이 빠르겠죠. 그리고 무서운 것도 없고 기세 타면 그냥 확 몰아붙이는 그런 게 있어서 월드컵 득점왕이 평균적으로 좀 어린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반면에 1년 내내 치러지는 리그에서는 베테랑들의 완급 조절, 노련함,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공격수들이 득점왕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은바페가 두 번의 월드컵에 나갔을 때 19살, 2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경기를 많이 뛰고 회복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은바페가 또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번 월드컵은 어떨까? 자, 먼저 은바페가 요번에도 잘할 것 같은 이유, 은바페가 말했듯이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차분하대요. 또 월드컵 한번 들었고 결승전 헤트트릭도 해봤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증명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막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유로 2016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 요런 얘기가 있어요. 유로 대회 전 시즌에 경기를 많이 치른 스타 공격수들은 유로 때 잘 못했다. 근데 유로 때 잘한 공격수들은 시즌 중에 경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뛰진 않았다. 그러니까 피로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은바페가 지난 시즌 막판에 무릎 문제, 근육 문제로 경기들을 조금 결장했었거든요. 지금 막 엄청 막 힘들어 죽겠는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은바페가 이전보다 좀 못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지루랑 그리즈만이 없다는 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재능은 충분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 그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즘 프랑스에서 은바페가 레알에서처럼 중앙 공격수로 뛰거든요. 그래서 수비 덜하고 레스터텍 하긴 하는데, 양옆의 윙어들이 지루 그리즈만처럼 수비 열심히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가진 재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를 거냐,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프랑스가 요번 대회 잘 마무리하고 나의 사랑 지단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하는 거 그거 좀 빨리 보고 싶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